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린 연습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어, 디테일한 뭐 솔루션을 만들기보다는 이걸 놓고서 한번 어, 거시경제 균형과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아직 계시고 조금 더 익숙하게 이 개념을 친밀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뭐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작년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후유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갔어요. 제가 다른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랑 비교해서 조금 더 심하게 앓았던 후유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폐기능이라고 하나? 장기침이 계속 나오면서 폐기능이 완벽하게 회복이 좀 안 되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맛을 못 느끼는 후유증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커피를 내려서 마셨는데 커피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예전에 느꼈던 그 커피로부터 오는 다양한 어떤 풍미라든지 향미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서 상당히 슬펐던 아침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아무튼 최대한 말수를 줄이면서 컴팩트하게 강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계산 위주로 실제로 거시경제의 균형을 구하는 테크닉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은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거시경제의 균형과 정책에 대해서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관한 문제예요. 경기 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처방을 논할 때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관하여 학파 간의 견해가 다르다고 합니다. 폐쇄 경제 하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즉 총수요 곡선의 모양은 학파 간의 이견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첫 번째로 총 공급 곡선이 수직일 때와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일 때로 구분해서 다음에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관해서 학파 간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린 문제입니다.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물가 수준과 총소득의 평면 위에 총수요 곡선은 기본적으로 우하향하는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수직의 총 공급 곡선은 장기의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거나 조금 더 누워있는 형태, 극단적인 경우, 즉 가격이 완전히 경직적인 경우는 완전히 수평의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단기의 공급 곡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산출량 수준이 가격 수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산출량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즉, 가격이라고 하는 명목 변수가 그 나라에서 결정되는 산출량 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전히 무한대에 가까운 수직의 형태의 장기 총공급 곡선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산출량을 결정할 때 있어서 그 나라의 전체적인 물가 수준 외에 다른 요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 함수의 형태에서 이미 산출량 수준은 결정되어 온다는 것이죠. 그럼 생산함수에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 나라의 총 요소 생산성,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생산성 수준, 생산 요소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그 나라의 어떤 생산 효율성이 존재합니다. 교육 수준이라든지, 뭐 문맹률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인프라 구조라든지, 아니면 시민 이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좌지우지하는 총 요소, 즉 요소 광범위하게 생산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성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의 생산 요소가 역시 작용을 합니다.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생산 요소가 더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산출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나 자본이나 노동력 모두 실질 변수입니다. 즉, 완전히 수직인 형태의 총 공급 곡선을 가정하는 고전학파인 경우에는 오직 실질 변수만이 실질적인 산출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물가 수준과 같은 명목 변수는 실질 변수인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전학파의 이분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상향하는 단기의 총 공급 곡선은 가격 수준이 변하면 산출량 수준도 변화한다라고 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정한 모양입니다. 즉, 만약에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산출량도 같이 증가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즉, 가격과 산출량 간에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앞선 예에서 도출했듯이 한 나라의 총 소득 혹은 총 산출량 수준이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격과 기대 물가 수준 간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 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했던 물가에 대한 기대치와 현재 현실화된 물가 수준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단기적인 산출량 수준과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물가 수준의 기대값과 현재 현실화된 물가 수준 간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가 불완전하다 하거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여기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정보 불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가격의 경직성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즉 시장의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동등한 시장 지배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뭐 이러한 몇 가지 시장 뭐 아니면 뭐 굴절 수요 곡선이라든지 메뉴 비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거에 의해서 음, 과거에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값이 현재 현실화된 기대값과 다를 경우에는 현재 산출량 수준이 장기적으로 완벽한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의 산출량 수준과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명목 변수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고정학파의 이분법이 더 이상 성립이 되지 이제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를 또 같이 볼까요? 그럼. 이럴 경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 때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고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펼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즉 학파 간의 총 공급 곡선의 모양 혹은 산출량과 명목 변수인 물가 수준 간의 관계를 정의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할 때 정책에 미치는 효과도 그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좀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점은 단기의 총공급 곡선과 단기의 총공급 곡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시간을 적고 여기 산출량 수준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경기 변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한 나라 경제가 성장을 할 텐데 장기적인 추세치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것을 잠재 성장률이라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단기적으로 이 검정색 그래프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속 수치로 확인을 해나가면서 실현화된 GDP 수준을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 보면 장기적인 수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추세치는 매년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나라의 그 잠재적인 어떤 성장 수준, 인구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생산성 수준이 뭐 한 달, 두 달 내에 아주 급격하게 변하진 않겠지만은 매분기 매년 GDP가 산출이 되잖아요. 그렇게 산출되는 GDP는 대외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할 것이고 그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매년 업데이트되는 산출량 수준 정보에 의해서 잠재 성장률 혹은 장기적인 어, 산출량 수준도 변화하게 됩니다. 즉 단기적인 공급량과 장기적인 공급량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90도로 이렇게 싹 돌려보면은 바로 왼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 모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정확하게 장기의 산출량과 단기의 산출량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점이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뭐 2라고 한다면 이 점이 바로 2점이 되겠죠. 즉 오른쪽 그래프는 시계열적으로 산출량의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량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의 한 단면을 딱 잘라서 한 순간에서의 스냅샷을 캡처한 것이 왼쪽 그래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A라고 할까요? E에서 A로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보다 이제 요 A 지점에서의 잠재적인 산출량 수준은 계속해서 Y 바가 될 텐데 우리 이거 경제 성장률 개념으로 취한하자면은 여기서는 아마도 YA가 될 텐데 얘가 얘보다 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단기적인 총 산출량이 장기적인 총 산출량보다 큰 공급 측면의 충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총 수요가 증가해서 단기적인 거시경제 균형점이 장기적인 거시경제 균형점을 초과하는 초과 수요 개념이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 개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랑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오른쪽 그림을 지우겠습니다.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장기적이고도 단기적인 효과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그려볼게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아마도 IS 곡선이랑 깊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재정 지출 혹은 정부 지출을 확대하거나 세수를 감소시켜서 일시적으로 세수와 재정 지출 간의 괴리를 만드는 게 재정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두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크니까 정부의 재정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IS 곡선을 뭐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C가 일반적으로 CJ 플러스 T에 Y 마이너스 T가 되고 Y는 일반적으로 I 제로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G가 별도의 상수로서 존재하게 된다면 한 나라의 총 지출은 C0 플러스 P, Y 마이너스 T
플러스 I 제로 마이너스 R 그다음에 플러스 G 이렇게 세 개 부분. 폐쇄 경제에서는 세 개의 경제 주체만이 존재하니까 이게 합쳐진 것이고 이것이 그 나라의 어떤 총 소득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것을 아래 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Y 알 평면상에 우하향하는 IS 곡선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요 놈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요 놈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IS 곡선을 한번 도출해 볼까요? dy 마이너스 bt 플러스 i 제로 마이너스 알파 r 플러스 g는 y가 됩니다. r이 포함된 것을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나머지를 왼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b 마이너스 1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c 제로 플러스 i 제로 마이너스 bt 플러스 g 그걸 알이 됩니다. 아래 간에서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를 빼줄게요. 왜냐하면 b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b를. 알파도 양수니까요. 그러면 요게 전체적인 항에 붙은 개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플러스 1에 c 제로 플러스 i 제로 플러스 g 마이너스 pt가 됩니다. 자, 이제 다 구했어요. 음, 기울기는 변화가 있을까요? 만약에 확장적인 재정책을 할 경우 기울기는 MPC와 그다음에 요거는 이자율,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기업 투자가 반응하는 계수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오직 절편이 변화가 있는데 얘가 증가하고 얘가 감소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폭이 크겠네요. 즉 절편이 증가하는 모양새로 확장적인 재정책은 표현이 됩니다. IS 곡선에서 즉 기울기는 똑같고 절편만 증가하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LN 곡선은 G나 T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LN 곡선은 움직이지 않겠죠. 즉 기존의 요 정도의 Y0에서 요 정도의 Y1으로 이동하게 되고 실질 이자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일단 이게 Y0에서 Y1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단기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2에서 A로 이동하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즉 경기 호황기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위해서 달성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여기에 머무르면 좋은데 불행히도 이제 장기의 총공급 곡선을 가정하는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단기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할 뿐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렇게 확장적인 진정을 실시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회귀하냐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고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통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을 때 실질적인 통화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쪽 부분 지우고 아래로 아이고 아래로 내릴 수가 없 스크롤 다운이 불가능한 화이트보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우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왜 안 돼?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Y0에서 Y1으로 상승하는 게 확장적
재정 정책의 단기적인 효과예요. 장기적인 효과는 어떻게 되냐? 결국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통화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변화해서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화폐 시장 혹은 금융 시장의 조건에서 P분의 M이 되겠고, 요게 이제 P분의 M S고, 요게 P분의 M D죠. 요놈이 왼쪽으로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는 거는 기업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실질적으로 IS 곡선과 LN 곡선을 조금씩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돌아오냐 하면은 LN 곡선도 줄어들고 IS 곡선도 줄어들어서 아이고 잘못 그렸다. 예, LN 곡선이 감소하는 효과와 IS 곡선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해서 다시 AD 곡선이 원점 회귀하는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다시 실질 이자율은 감소하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즉 장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오직 단기적인 효과만 발생을 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업 투자에서 정부 투자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산출량 수준을 끌어올리는 퍼머넌틀리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재정 정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반드시 시계열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 국면 혹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국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스냅샷을 좀 더 가까이 찍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국면이 있을 때 B라고 할까요?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 있을 때에는 경기를 끌어올려줘야 돼서 다시 Y 바 수준으로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든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든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일반적인 경제 성장률 수준보다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빠른 경제 성장률 수준을 달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필요하고요. 반대로 여기 뭐 C 같은 국면은 경기 호황 국면이죠. 경기 호황 국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비용이 부여될 수가 있어서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는 AD 곡선을 누그러뜨리는 긴축적인 재정 정책이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럼 경기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변동 국면에서 AD 곡선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가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AD 곡선의 증가나 감소가 단기적인 한출량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구축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고정학파의 이분법이라든지 이런 논리들이 장기에는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원점으로, 즉 장기적인 산출량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계속 사용해서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단기에서의 상황이 장기에서의 상황과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가격에 대한 완벽한 포어사이트, 완벽한 이해가 단기에서는 성립이 되지 않고요. 가격의 경직성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임금의 경직성 같은 것들로 인해서 어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물가 수준의 변화, 상대적인 가격 수준의 변화가 실질적인 경제주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불안전성이라든지 가격의 경직성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단기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많이 C나 B점처럼 장기적인 경제 성장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구간에서는 이 변동성을 축소시켜주기 위해서 경기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경기 안정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기적인 한출령 수준으로의 회귀에 있는 것이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확장적인 재정책을 뭐 5년, 6년 연속으로 사용해서 재정 정책폭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키는 이러한 거는 구축 효과만 발생시킬 뿐 물가의 상승만 발생시킬 뿐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인 한출령 수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기 변동성을 악화시켜서 오히려 물가의 변동폭이라든지 지금 물가의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정보에 대한 불안전성이 점점 좀 심해지는 거니까 더 나쁜 경제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겠죠. 국민들을 조금 더 고통에 빠뜨리는 거예요. 즉, 경기 안정화 정책의 목적이 장기적인 한출령 수준으로의 회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고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번 문제 확장적인 통항책도 비슷한 개념으로 같이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요 1번, 2번 한 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토의를 하시고 있는데요. 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나왔던 문제를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제가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1번 문제에서의 계산이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 정도면은 많이 노력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2번이나 한 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내 스스로 한번 모험 답안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친구들이랑 잠재적으로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